우크라이나가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좀 역사적인 얘기예요.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1917년이 가장 좀 의미 있는 연도죠.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하는 게 바로 1917년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피폐해지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불만, 물론 이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라기보다는 이제 소련이죠. 국민들의 불만은 뭐냐면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나에게 빵을 달라, 먹을 걸 달라, 이런 폭동, 데모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레닌이 등장해서 어떤 이런 식량 문제에 대한, 빵을 달라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대규모 시위를 잠재웠는데, 예, 레닌이 정말 연설을 잘했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잘해서 어떤 시위를 잠재우고 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탄생시켰는데, 뭔가 이렇게 국가가 탄생시키면 그 다음에는 꼭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들도 똑같아요. 러시아, 소련도 보면 이제 국가가 탄생했으면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문제로 다시 한번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의 이름이 바로 적백내전입니다. 적색과 백색이죠. 보면 이 역사가들이 참 이런 거 색깔 지어서 잘 이렇게 뭐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1917년 11월부터 1922년 10월에 적백내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누가 싸웠냐면 이제 볼셰비키하고 이제 맨셰비키가 싸웠는데요. 볼셰비키는 이제 붉은 군대로 대표되고, 볼셰비키의 주장은 그거죠. 강력한 당을 만들어서 당 조직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통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볼셰비키 당이고, 그 다음에 맨셰비키는 뭐냐면 아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활동에 자유를 주자. 이래서 적백 내전을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죠. 약 5년 동안 그냥 러시아 내전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전체가 5년 동안 막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전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피바다가 된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잠시 독립을 하게 되죠. 물론 정말 잠시 독립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이제 적백 내전이 끝난 22년에 결국 다시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또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독립은 정말 잠시의 독립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이제 정식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아주 늦게 독립을 하게 되죠. 그때 정말 이 보면 이 볼셰비키, 맨셰비키 얘들 이름은 전부 비키야, 비키. 서로 비키라 하면서 이제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볼셰비키가 이기면서 이제 레닌이 등장하면서 레닌 시대가 오는 거예요. 레닌 시대가 오는데, 문제는 레닌이 승리를 하면서 다시 내전으로 잃었던 영토를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레닌은 이 우크라이나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련의 설탕의 60%를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소련으로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영토를 되찾았죠. 우크라이나 영토를, 소련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이제 서서히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비극이 이제 오는데요. 이 스탈린이 제일 먼저 했는 게 소련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1962년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갔는데, 근데 소련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그 방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집단 농업입니다. 농업의 집단화. 뭐냐면 이게 부르주아로부터 공장들을 전부 빼앗은 그 공장들을 인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게 트랙터와 같은 기계들을 생산해서 농사를 짓는 농업 집단화. 이게 이제 이 스탈린이 말하는 소련의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예요. 농업의 집단화를 통해서, 그러면 식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난 식량을 인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자.
이게 이제 그 스탈린이 강조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이고, 이러면서 이제 공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이 노동자들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공장에 일을 시키는데 노동자들에게 밥을 안 주고 막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또 불만이 또 막 치솟겠죠. 예. 그러면서 이 스탈린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농장이 뭐냐면, 이게 농업 집단화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사유재산을 전부 압수하는 거예요. 국가가 전부 사유재산을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국가가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뭐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 농기구 이런 것도 다 압수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 가져오면서 나중에 이제 수확량을 재분배하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스탈린의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농사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탈린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식량만 해결되면, 이게 노동자들의 어떤 식량 부족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소련의 5개년 계획은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공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재와 자본,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달러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달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예. 이 달러는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서부터 해수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해서 우리가 달러를 확보하자. 이게 이제 스탈린의 생각이죠. 그러면 이 달러를 가지고 이 스탈린은 이제 농기계 트랙터를 생산해서 수량을 증대시키면 된다. 그러면 국내 식량은 농업 집단화를 통해서 빠르게 활성화된다. 이건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농민들이 반발하는 거야. 농민들이 반발하는데 우크라이나 농민들도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이 농민들이 반발해가지고 뭐에 반발하냐면 이게 농산물을 너무 많이 해소해 간다. 너무 많이 뺏어 간다. 그리고 집단 농장 그것도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그래 농산물을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반발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스탈린이 이 농민 반발을 뭘로 죽였냐면 강력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안 내놓는 사람, 그리고 회수하는 농산물을 훔치는 사람에게는 최하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시킵니다. 이때 홀로도모르가 시작된 거죠. 홀로도모르. 여러분 혹시 홀로도모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홀로도모르라고. 이게 우크라이나 말로는 기아에 의한 죽음인데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진짜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유대인 학살로 유명한 홀로코스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홀로도모르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정말 뼈아픈 역사를 지금부터 말해주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 홀로도모르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강력한 법으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죠. 농산물을 안 내놓으면. 그때부터 홀로도모르는 시작된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홀로도모르의 일단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 러시아 공무원들이 아주 무식한 거야.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농민의 그 종자, 그러니까 내년 농사를 위해서 남겨둔 종자까지 공무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뺏길 거 가축 다 먹어버리자 해서 가축을 다 잡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가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종자도 하나도 없고 가축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이면 이때 또 가뭄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농업 생산량이 하락하고 먹을 곡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최초에 그 스탈린이 얘기했던 농업용 트랙터도 보급이 잘 안 됐어.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트랙터가 없으면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축도 지금 다 잡아먹고 없어. 그러니까 농사를 또 못 지어.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홀로도모르의 시작입니다. 정말 이 슬픈 역사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면 뭐 개죽음밖에 되지 않다. 그래서 정말 그 농지를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도망가는 거죠. 예. 도망가는 또 농민들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는 또 강력한 군대를 파견하고, 예, 사람에게 전부 여권을 주는 거예요. 여권. 여기 보면 이게 여권인데요. 그 당시에 여권인데, 여권으로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소련의 비밀 경찰인 엔카베데라고 하죠. 얘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도망가다 잡히면 바로 막 즉결 처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약 한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1000만 명. 우리가 홀로코스트로 유대인이 약 600만 명 죽었다고 하거든요. 유대인 600만 명보다 이때 죽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홀로도모르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역사인데, 왜 그러면 이 홀로도모르는 알려지지 않았나 보면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슬프게도 또 시간은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히틀러가 이제 소련을 침공하죠. 이른바 독소 전쟁이 시작됩니다. 1942년에.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게 소련 애들이 너무 미웠는데, 소련 애들 때문에 홀로도모로 와가지고 정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독일이 마침 러시아를 치러 오니까 마치 우리의 어떤 구원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게 나치 독일에게 가담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야, 근데 여기는 또 웃겨. 이게 독일 애들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이 그랬잖아요. 자기 게르만 민족만 우수하고 다른 민족은 뭐 전부 노예로 삼거나 죽이거나 이런 애들이잖아, 독일은. 이 독일 애들은, 이 우크라이나 애들은 뭐 저급하다, 게르만 민족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또 우크라이나인들을 여기서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홀로코스트가 유대인만 죽은 줄 아는데,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인원수로 따지면 한 200만 명? 예. 200만 명 이상이 독일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독일 편을 들어 주었는데 이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인 거죠. 정말 슬픈 역사가 일어났는데, 더 슬픈 역사는 또 일어난 거야. 이게 독소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다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탈환하게 됐는데, 이때 또 탈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또 탄압하는데, 그때는 또 뭐냐면 이 당시에 독소 전쟁 때 독일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또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정말 이래저래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또 이 아까 홀로도모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이 소련 애들이 홀로도모르는 독일이 꾸며낸 음모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때. 이게 정말 실제 사실이 아니고 홀로도모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기아가 와서 죽은 것은 그냥 독일이 꾸며낸 음모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소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반감이 너무너무 세고요. 우크라이나는 이 홀로도모르를 소련의 의도적인 인종청소다, 제노사이드다 라고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사실 뭐 왔다 갔다 한 적도 많았죠. 근데 이 홀로도모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록도 없어요. 다 파기하고 없고 하는데, 이 홀로도모르를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미스터 존스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스터 존스가 이 기자인데요. 기자인데 우크라이나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먼저 알렸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홀로도모르가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최초로 알려졌고요. 근데 이제 이 미스터 존스는 불행히도 30살에 또 뭐 예기치 못한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 좀 더 진짜 더 슬픈 역사가 되었는데, 이 미스터 존스가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기차를 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면서 이 미스터 존스가 썼는데,
그가 가방에서 빵을 꺼내자 같은 칸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거다 하고 수군거린다. 그가 바닥에 오렌지를 떨구니 아기처럼 몰려들어 입에 쑤셔 넣는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린 뒤 마주한 현실은 더욱 끔찍하다. 여기엔 아사에 쓰러진 시체가 얼어붙어 있다. 우리는 청년을 다짜고짜 일하라며 내몬다. 곡식 자루를 트럭에 옮겨 싣는 일이다. 곁에서는 노인에게 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냐라고 묻자 모스크바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때 이제 생산한 곡식을 전부 모스크바로 다 보내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곡식을. 여기 보면 또 이런 글이 있는데, 굶주리다 들어간 오두막 집엔 주인 부부가 굶어 죽어 나란히 누워 있다. 길과 눈밭엔 죽은 어미와 울부짖는 아이가 있다. 시체를 잔뜩 싣고 지나가던 이들이 아직 한 아이까지 시체더미 위에 올린다. 어린 아이들은 제 오빠의 살점을 뜯어 고깃국을 끓여 먹는다. 정말 비참하죠.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먹을 건 나무 껍질 뿐이다. 대체 얼마나 죽은 거죠? 하고 묻는 말에 수백만 명이라고 답한 여자는 머리에 두관이 씌어져 어디론가 끌려간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우여곡절 끝에 영국으로 돌아온 존슨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거짓말쟁이로 매도된다. 모스크바 주재 서구 언론사 대부분이, 특히 퓰리처상 수상자 두란티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존스의 보도가 허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존스 보고 사과를 종용한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존스가 보고 겪은 것을 믿는다. 인간을 착취하는 모든 억압에 저항해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믿었던 이들만이 그 실패에 절망하면서도 존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에릭 아서 블레어와 같은 인물이다. 필명 조지 오웰로 기억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이게 조지 오웰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동물농장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죠. 제가 어제 실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이 동물농장을 한 번 더 읽어봤어요. 과거에 읽을 때는 정말 별 개념 없이 뭐 반은 영어 공부하듯이 읽었는데, 빠르게 읽었는데, 어제는 제가 정말 슬로우 리딩, 천천히 읽었거든요. 진짜 그나마 이런 지식인들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더 기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동물농장 이야기는 한번 하려고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가장 슬픈 역사는 집단 학살을 당했다는 거. 그것이 1932년부터 33년에 있었던 홀로도모르,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1천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독소전쟁에서 홀로코스트도 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홀로하는 뜻이요, 뭐 나 홀로 집에, 그때 홀로가 아니고, 홀로라는 말은 이제 전체, 전부, 영어로 말하면 whole,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독일의 그 히틀러에 의해서 또 2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도에는 소련이 또 우크라이나를 학살하고, 그 이유는 독소전쟁에서 독일 편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1986년도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로 약 8,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진행형이죠. 러시아 침공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실 뭐 몇 명이 또 학살당했는지 뚜렷한 통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말로 이런 역사를 보면 정말 슬픈 역사고, 이런 역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좀 어떤 농업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연결시키고 또 세계 식량 문제하고 연결시켜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였습니다. 네, 장클로드님, 네, 우크라이나 민족 너무 불쌍하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야, 진짜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민족이 있나? 있을 수 있나 또?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무슨 제노사이드를 저렇게 많이 당해. 한 번 당한 것도 진짜 너무 불쌍하고 힘든데, 네. 장클로드님, 우리나라가 제일 비참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아무것도 아니네. 네, 세계 역사를 보면 진짜 비참한 사람들이 많죠. 예, 세상에는 진짜 무서운 짐승들이 설치는 곳이란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이사야님, 네. 이푸른 장공님,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2세예요? 그렇게 낮아요? 그래서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인류의 피해 역사고, 어떤 보복의 역사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주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게 아주 안검으로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이경순 선생님, 우리 애가 7년 공부한 것을 박사님은 1시간에 더 멋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합니다. 네, 복수가 복수가 부르고, 또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네. 장클로드님, 농업 얘기도 좋지만, 이런 얘기도 너무 신선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오늘 또 그래도 농업하고 좀 연관시켜서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네, 바람님. 우리가 몰랐던 사실, 전 이런 것이 너무 배움이 되고 좋습니다. 오늘 강의 짱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 또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